큰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을 하면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부분이 되게 커요. 한국의 한 어떤 여성 PM이 이런 일로 개인적으로 휴가를 자기가 내서 본인 돈으로 온다고 한다. 제 생각에는 스타터들, 대리급 정도까지의 한테 할 수 있는 그런 특혜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알바했던 경험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나중에 셰프가 됐을 때 그때 했었던 경험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한 번의 창업, 5번의 이직을 통해서 목표였던 CEO의 꿈까지 이루신 이연승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한 번의 창업, 5번의 이직을 통해서 지금 26년간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는 연세 커리어 피보터 이연승입니다. 저는 어릴 때 헬로키티랑 디즈니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면 캐릭터 사업을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20대 초반에 겁도 없이 시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직장인으로서 화장품 브랜드 마케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IT 컨설턴트, 그 이후에는 MBA를 졸업 후에는 풀먼 식품의 마케팅 본부 상무이사, 그리고 다이어트 전문 식품인 아임닭 아임밀에서 총괄 CEO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 그룹사에서 전문 경영인 CEO로 일하고 있고요. 후배들에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커리어에 대해서 마인드셋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아왔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지금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는 분은 사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나는 남 밑에서 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성공하리라. 약간 이런 심리를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의 그 커리어를 딱 보면은 처음에 이제 취업 안 하시고 창업을 하셨다가 내가 창업을 해보니까 뭐가 좀 배울 게 있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장을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은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2030이 막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시점에 생각해요. 내가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데 좀 배우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바닥부터 내가 부딪히면서 배우면 나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작가님이 이제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창업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코스메틱 회사랑 카메라 회사 다닐 때까지 그 애니메이션 회사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는 사실은 제 사업으로 완전히 올인을 하는 타이밍을 잡았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잘 운영되고 있었던 그 회사는 오히려 잘 운영됐었기 때문에 큰 계약에서 사기를 크게 당해서 네, 회사를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처럼 저의 생활은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잘 나가고 있었던 그 회사에 그때쯤엔 대리나 과장급 정도에는 제가 다시 돌아갔어야 됐다. 사업을 할 생각이었다면. 근데 그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 후회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가 마인드로 회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제가 봐도 좀 있었어요. 연봉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배워간다는 마음이 계속 컸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쟤는 좀 지사업하듯이 해,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욕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 제가 저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쟤 왜 저렇게 나대? 이런 욕도 좀 먹기도 했지만, 그런 태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좀 내는 부분이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임원까지 오르고 또 CEO가 되고 지금도 CEO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가로서는 타이밍을 놓친 것을 후회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CEO는 CEO잖아요. 네. 어쨌든 꿈을 다른 방향에서 이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커리어를 이렇게 피버팅 해 가면서 조금 더 성장하자라고 결심한 것은 틀린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병행을 하셨잖아요. 그 병행을 했을 때 그 심리를 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병행의 이유는 내가 이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어딘가에 적을 두고서
하는 게 내가 좀 좋겠다라는 판단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일대주주였거든요. 4 분하고 같이 세웠어요. 나머지 3 분은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시는 분과 작감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30대셨고 뭐 저랑 많게는 10살 차이가 나시는 어른들이셨고 우리 직원들도 이분들이 소개해서 들어온 애니메이터들이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뭘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영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저의 사회 경험이라고는 대학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더십도 좀 회사에서 배우고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도 누군가를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불안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저는 정말 배우고자 직장 생활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CEO의 꿈은 이루신 거잖아요. 이제 20대 때 그 내 사업체에서 CEO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큰 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CEO의 삶은 어떤가요? 또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른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일단은 큰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을 하면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부분이 되게 커요.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고 네, 회사에서 자본 투자를 다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망한다고 내 개인이 망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듬직하고 든든한 큰 인프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듬직한 부분이고요. 개인 사업은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다 쏟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 오너 CEO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외로운 자리더라고요. 네, 회사의 임원도 외로운 자리고 CEO도 외로운 자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직원의 급여를 못 주게 생겨서 고민했던 그 순간들, 네, 그리고 사업에 그렇게 계약이 잘못돼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그때는 정말 생존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절실함 이런 것들이 회사의 CEO님들도 물론 너무나 절실하시겠지만 아예 다른 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업을 해봤던 분이 기업의 CEO를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의 그 프로필 보면서 진짜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대기업 임원분들이나 뭐 대기업에서 대표이사 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진짜 한 우물을 파셨어요. 내가 이 기업에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뭐 20년, 30년을 쭉 해오시고 뭐 여기에 진짜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아직도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와 진짜 뼛속까지 진짜 그 기업인이구나라는 게 전 그 하면서 좀 놀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의 그 커리어를 보면은 이제 그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자주 왔다 갔다 이직을 해가면서까지도 임원이 될 수 있고 이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커리어, 살아오신 커리어, 지나온 커리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커리어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원래 원제목도 한우물 파지 못해도 괜찮아요였어요. 그게 더 오히려 직관적이긴 하네요. 네.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고 제가 사실은 임원까지 남의 회사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서 내 사업으로 돌아와서 내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기업에서 이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고 또 그게 또 재밌고 나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경력도 쌓고 일도 배우고 인맥도 형성하는데 돈을 나에게 준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회사가. 그래서 저도 정말 다른 의미로 너무너무 회사를 사랑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특히 제가 가장 길게 다녔던 풀무원식품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지금도 네, 저의 친정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두부도 풀무원만 드시고. 맞습니다. 네, 지금도 소비자로서도 꼭 풀무원을 선택하는 소비자인데요. 그 풀무원을 다닐 때 제가 풀무원으로 피보팅을 할 때 큰 결심을 하고 풀무원으로 이직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IT 컨설턴트를 했었잖아요. 식품업계는 또 완전히 다른 업계고 직도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직도 달랐단 말이죠. 그때는 이 IT 컨설팅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긴 했지만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고루한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사내 결혼을 했더니
주례를 봐주시면서 네, 이제 주례를 봤기 때문에 마치 저희의 인생에 조금 관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자꾸 따로 부르셔서 퇴사를 권유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조하라고. 본인도 똑똑하고 헌신적인 와이프의 헌신이 있었기에 본인이 이렇게 사장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너도 너의 모든, 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니까 너의 그 역량을 다 써서 남편을 키우는 데 써라. 그런데 너가 너무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것 같아서 내가 걱정된다. 며느리 같아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저의 이제 성장을 조금 방해하셨죠. 근데 그분은 사실은 저희 부부를 아끼셔서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 세대 분들한테는 맞는 말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직장인인 제 입장에서는 저의 성장을 아예 구조적으로 막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순진하게도 처음엔 너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본사 IT, 싱가포르 IT의 그 글로벌 펑션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더 잘 수행을 했죠. 그래서 글로벌 그 IT 임원님들, 본사의 임원님들, 일본인들 사이에 제가 슈퍼우먼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예, 한국에 가면 스텔라상이라고 IT 매니저가 있는데 네, 막 이러면서 슈퍼우먼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얘기가 귀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칭찬을 바라진 않았지만 인정 정도는 저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우려하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남편이 기죽지 않겠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여기서 더 노력해봤자 오히려 독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너무 이상한 저 여자가 저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있더니 이런 프레임만 씌워질 것이지 노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책에도 썼지만 피보팅의 한 축이 구조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면 그걸 피하는 것도 비겁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전략이 될 때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도망치는 전략을 세웠고 그 이후에 그 식품회사를 선택할 때는 여성으로서 경영직까지 올라간 분이 있는 회사 중에서 골랐어요. 그리고 여성이 팀장으로 있는 분들이 꽤 많은 회사들을 좀 골라봤더니 화장품 업계 또는 식품 업계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사실은 풀무원 식품을 선택을 했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내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이 회사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10년은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사를 했고 그 결심에 보답하듯 중간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승진의 기회들은 다 주셨고 또 운이 좋게도 특진도 해서 입사 7년 만에 이제 상무이사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풀무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고맙고 리더로 성장시켜준 그런 고마운 회사입니다. 그 나또가 맞죠? 네, 네. 주니어 때 나토를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덕을 맡았고, 나중에는 이제 HMR이라고 하는 단편식을 담당을 했는데, 초기에 입사 2년 차쯤부터 아주 신사업인 나또를 맡게 된 거예요. 나또는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식으로 그 청국장을 드시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안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제 전임자 부장님들, 내노라 하는 마케팅 부장님들이 제 전임자를 한 2분 정도 거쳐가셨는데 실패를 거듭하던 사업이었고, 건대 풀무원 입장에서는 일본에 나또 균을 하는 연구소랑 조인트 벤처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맡았고,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마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빅마트에 들어가면 일단은 빅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60개 매장 이렇게 있고 3, 4 빅마트에 다 들어가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입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인데, 입점이 결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제품인데 그때 미출 사고로 코드가 삭제될 위험이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마침 있었고 균에도 혹시 일본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고객들의 우려가 많아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는 방사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후생성의 검사서를 첨부하게 된 그런 법이 그때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건 때문에 저희가 한 3, 4일 정도는 생산을 못할 위기가 왔고, 그렇게 되면 상품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2번 기회를 안 줍니다. 미출을 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도 입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저희 회사는 그냥 큰 회사잖아요. 이 조그만한 프로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프로덕이에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업이랑 회의를 해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만 막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후생성에서 페이퍼를 받아서 하면 며칠이 지나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미출이 나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받게 하려면 제가 인편으로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가 갈게요. 내일 출장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기업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의사결정 체계가 너무 느린 거예요. 해외 출장은 특히 인사 임원님과 저희 회사의 사장님 그리고 총괄 CEO까지 다 승인하셔야 갈 수 있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총괄 CEO실을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너무 이상한 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제 상사님께서, 우리 상무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회사의 체계를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저를 좀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사업하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사업인데 내가 왜 회사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 체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회사가 이걸 브레이크하는 것도 회사도 큰 부담일 거다. 그럼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개인 휴가를 내고 내일 내 돈으로 갔다 오자. 그거 왕복 비행기 해봤자 100만 원? 괜찮아. 왜냐하면 회사에서 투자해 주셨잖아요. 저의 나또 사업에. 그래서 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데 내가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휴가를 내고 조용히 다녀오려고 이제 일본 파트너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받으러 갈 테니까 하네다 공항으로만 좀 나와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본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 어떤 여성 팀이 이런 일로 개인적으로 휴가를 자기가 내서 본인 돈으로 온다고 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저 사람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대지진이랑 이런 일본 방사선 문제는 일본인 측에서는 우리 쪽 잘못인데 한국 사람이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이냐라고 그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김포공항으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하게 김포공항에서 페이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다행히 잘 그 마트에서도 안착을 했고 다른 두 개의 마트까지 들어가서 그 해에 제가 처음에 맡았던 것보다 정말 한 10배 정도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몇백억대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맡았던 거는 딱 2년이지만 지금 그 이후에도 성장한 사업이 돼서 그 사업을 볼 때마다 좀 뿌듯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제가 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유별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희 총괄사장님께서 오너이신 고모님께 저를 소개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실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현순 D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납도 사업 성공시켰던 그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데서 그분들끼리 납도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헤매더니 누가 이렇게까지 성공시켰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눈에 띈다. 그렇게까지 나를 던져서 정말 열심히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윗분들 눈에는 다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결제 그 프로세스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휴가 내서 내 돈 써가면서 가겠다는 그 태도의 한 끗이 결국 지금의 작가님을 대표님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특히 일을 지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피보팅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피보팅 마인드의 6가지 기본 핵심 역량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중에 주인의식과 실행력은 정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업의 주체, 그 사업 자체의 CEO는 나라는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끗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요즘에 좀 많은 직장인들이 이 커리어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큰 기업,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큰 착각을 하세요. 무슨 착각을 하죠? 그 회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회사의 브랜드가 곧 나의 브랜드고 회사의 경쟁력이 곧 나의 경쟁력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 근데 보면은 이제 뭐 결혼 시장을 보더라도 나 삼성전자 다녀 하면은 벌써 이게 등급이 달라지고 기사가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벌써 연봉이 성과급만 몇 억이 나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 삼성전자야 내 이름보다도 그냥 이 어디 다녀로 내가 설명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시 할 만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 동일시하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연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크게 보면 한 과장 정도까지? 왜냐하면 회사가 우리의 커리어를 보장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거를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시면 현타가 딱 오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보통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팀장급 정도 올라가신 이후에 커리어가 성장이 이제 멈추신 분들이 그걸 그때 딱 느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정을 봐서도 알지만 그분도 누구보다도 회사에 헌신하고 회사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회사의 브랜드만큼 본인의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고 착각하고 사셨던 분인데 회사의 명함을 뗀 순간
개인은 너무나 브랜드력이 없고 아무 경쟁력이 없는 그때부터 취업 시장에 명함을 냈더니 월급 200만 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좋은 직장에서 한 10년, 15년 정도 근속하신 그 타임 정도 되신 팀장님급 정도부터는 그때부터 자기 객관화를 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 주변의 친구들 보더라도 처음에 어떤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연차가 쌓이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제안도 오고 이제 또 조건도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생각도 하고 이제 더 좋은 조건 주는 데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게 거기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말씀한 대로 뭐 40 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선택지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든 버티자.'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내 생각과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책에서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버티자로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린 그 직장인은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버티지 않고 회사와 내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버티자고 딱 프레임을 바꾸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일을 최소화만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버티는 거고 급여를 최대한 길게 받으려고 하고 괜한 도전을 했다가 괜히 눈에 찍히면 오히려 그게 생명 연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을 안 하시고 성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더 생명이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이 회사에서는 내가 끝난 것 같아. 조금 준비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정말 나가야 될 때 나가서 그때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의 마음이 드신 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또 기회를 삼으셔서 성장의 기회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만 그런 버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저도 새롭게 들었는데요. 조용한 퇴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그 얘기 조용한 퇴사라고 들었을 때는 조용히 퇴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미 회사를 버린 거예요. 이미 버렸고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최소한의 일만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꾸신 분들을 조용한 퇴사라고 하던데 이 조용한 퇴사라는 게 저는 회사에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지만 제일 미안한 거는 팀원들이에요. 이 사람이 최소한의 일만 하면 그 일은 다 누구한테 갈까요? 결국은 동료들이 그걸 배분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마치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이름까지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회사의 성장은 끝났어.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조용한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퇴사할 결심을 하시고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100일 플랜을 세웁니다. 퇴사 100일 플랜이라고 저는 만드셨는데 다이어리에 100일 후쯤에 이날은 내가 이제 퇴사하는 날을 딱 결정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 매일 곰이 마늘을 까먹는 심정으로 나는 동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엑스표를 지우면 생각보다 그 3개월은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지내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회사에서 혹시 배울 게 있거나 이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도 조금 기웃거려 보고 옆 팀에서 평소에 너무 저 사람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친구의 결과물도 좀 벤치마킹 해보고 우리 팀에서도 좀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좀 관찰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배님들한테 티타임을 좀 요청하면서 진짜 인맥을 만드는 거죠. 네, 퇴사 후에도 선배님 나한테 롤모델이니까 꼭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도 좀 연락을 좀 해보시고 그런 시간으로 이 3개월을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작용요? 예. 현 직장에서 갑자기 나에게 승진을 제안하거나 갑자기 안 줬던 좋은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100일 플랜 하시면서 그 고비들을 넘겨서 진짜로 근속을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역시 그 10년 이상 다녔던 회사에서 3번 정도 그 고비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고 그때마다 우연찮게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해서 제가 그 100일 플랜을 다시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 플랜을 짜서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회사를 보는 새로운 뭔가 시선이 생기는 거군요. 아니 제가 뭐 과거에 인터뷰했던 삼성전자 다니시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40대 한 중반 되셨나? 아무튼 그러셨는데 퇴사를 결정해 놓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니까 그 삼성전자 수원에 있는 곳에 뭐 그분 말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수영 레일이 있대요. 수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도 비슷한 포인트인데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그 회사의 좋은 장점들이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런 인프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이력서에 뭐라도 한 줄 더 적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일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요즘에 뭐 평생 직장에 살아왔다 뭐 이 말은 사실 너무나 이제 흔한 말이 됐고 너무 당연한 말이 됐잖아요. 이 작가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평생 직장이 살아왔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저는 오히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수명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평생 직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한 70세 정도 되면 50대 중반 정도 은퇴해도 평생 직장이지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저희보다 후배인 뭐 90년대, 00년대생 이후는 뭐 잘하면 150살까지 산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150세까지 만약에 살면 최소한 한 50년 정도는 교육과 훈련의 시간, 50년 정도는 일을 하는 시간, 50년 정도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일하는 시간이 50년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정년 기간도 그렇고 20년에서 30년이잖아요. 평생 직장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인데 한국의 직장들이 20년 이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회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저는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관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제 그 돼버린 거네 완전히.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우들이나 연예인들도 한 30대 정도 피크를 찍으시면 그 이후부터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뭐 유재석 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30년, 40년은 저렇게 롱런하시고 50대, 60대 분들이 아직도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 돼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분들도 방송인으로서 끊임없이 피보팅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일본 회사도 다녔었고 일본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친구들이 이 사람 일본어 전공한 맛집 유튜버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시경 씨. 일본 사람들은 그분이 맛집 유튜버인 줄 아는데 일본어를 전공한. 근데 내가 발라드 가수였다.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발라드 가수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성시경 씨가 일본어를 배운 게 40 넘어서예요. 원래 일본어를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40 넘어서 취미처럼 조금 장난처럼 그 어떤 방송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제가 일본어 공부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던 약속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배운, 40 넘어서 배운 취미처럼 배웠던 것이 커리어 피보팅의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맛집, 그리고 방송인이었던 경력, 이 세 가지가 융합되면서 이분에게 새로운 커리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에서는 성시경 씨 가수인지 모르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뭐 일본인들이 이제 그 성시경 씨 어떤 일본의 그 예능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걸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유튜브에 쳐보니까 맛집 다니는 것만 나오니까 맛집 유튜버를 알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평생 직장이 살아왔다는 얘기가 더 이상 이제 내가 한 우물을 파가지고 뭔가 커리어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이제 좀 구시대적 발상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피보팅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떤 특별한 뭐 사건이나 뭐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커리어라는 말을 굳이 붙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정확해지니까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고요. 피보팅이라는 말의 원래 뜻도 보면 용구 언어잖아요. 공을 들고 한쪽 발은 땅에 붙이고 다른
오른쪽 발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 플레이어가 시야를 확장하는 그 기술을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생에도 똑같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원래 했었던 일들, 원래 본인이 잘했던 일, 경험했었던 일들을 축으로 삼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축으로 삼고 새롭게 배우는 거나 새로운 경험들을 연결해서 융합해서 방향성을 확장하는 것, 그런 태도가 삶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리어 피보팅을 할 때 중요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호환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융합 능력이에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그 경력직의 커리어 피보팅은 중고 신인으로 완전히 리셋하고 0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 직장에서 아니면 그전 직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커리어 자산을 어떻게 연결하고 호환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조금 과격하게 실행했고 그게 성공한 케이스긴 한데 이 정도로 과격한 것까지는 시도 안 하셔도 되고 좀 가능한 선에서 작은 시도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문과생이 IT 컨설턴트가 될 때 뽑으시는 분도 제가 이 커리어 피보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뽑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이 사람을 설득했을까?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호환력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IT 컨설턴트를 할 때 자사 이커머스몰을 기획해서 구축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식품회사가 그때 마침 메이저 식품회사들이 이커머스라는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어떻게 식품이, 특히 신선식품이 이커머스로 유통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막 이커머스에 관심을 갖고 있을 시기신데 제가 이커머스 몰을 아예 기획을 하고 구축까지 하고 그 마케팅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서도 그 제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서도 발휘하고 싶습니다라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 했었던 경험이 지금 피보팅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피보팅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뭐 호환력, 뭐 융합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했던 일에서 다른 일을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100을 했던 거를 일종의 뭐 평가를 좀 받으면서 다른 쪽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내가 뭐 마케팅으로 20년을 대박을 쳤는데 뭐 갑자기 IT로 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회사에서 마케팅적인 능력을 가진 뭐 기획자나 뭐 개발자가 필요하더라도 이 20년 동안 쌓은 걸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간다는 얘긴데, 그럼 언제 이걸 옮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인더스트리를 아예 바꾸거나 산업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피보팅, 그런 이직은 제 생각에는 스타터들, 대리급 정도까지에 한테 할 수 있는 그런 특혜인 것 같아요.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들어가서 제가 이만큼 이 부분은 제가 잘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부분은 들어가서 금방 배웁니다. 저는 퀵 러너입니다. 이 말로도 뽑아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대리 정도까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워서 하시면 돼요. 그 연차까지는. 그 이후에는 인더스트리를 아예 뒤집어 엎고 본인이 했었던 일의 종류를 아예 바꾸는 그런 피보팅은 현명한 피보팅 같지는 않아요. 원래 했었던 일의 베이스를 많이 두시고 업계를 살짝 바꾼다던가 그런 식의 피보팅으로 좀 전환을 하셔야지, 아예 종이나 인더스트리를 전혀 이종으로 옮긴다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경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요즘엔 뭐 신입사원을 뽑을 때 중고신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기업에서 뭐 내가 지원하려는 기업보다 뭐 작은 기업이나 뭐 이런 관련 업종의 뭐 중소기업에서 뭐 1년이나 2년, 3년 경력을 쌓고서 신입으로 대기업에 이런 데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업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거기서는. 제 생각에는 경력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신입으로 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력직으로도 그 본인이 했던 경험을 잘 설명하시면 경력직으로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첫 스타트부터 큰 기업에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 계속 큰 기업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셔도 경력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저희 선배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큰 기업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계속 취업 준비생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3년 후부터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속 실패하셨
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기나 우리 선배님 중에서도 그때 제가 졸업했던 시기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기업이 신입을 많이 뽑지 않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작은 업무부터 시작했던 그런 선배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쌓았던 그 경력이 대기업에서도 이제 경력직을 뽑는 경우는 즉시 실행 가능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경력직이거든요. 찾다 보니까 경쟁 기업이나 그렇게 큰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퇴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데려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중소기업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또 어떤 커리어를 깊이 있게, 전문성 있게 잘 쌓아가시면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충격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 제가 실제 뵀던 분인데, 저도 식품을 했었고 김치도 했었고 절임식품도 단무지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농산물을 저도 다뤘었답니다. 낫또를 할 때는 콩을 다뤘었고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하시는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런 도매상이나 산지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듯이 학력이 그리 높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 지역에서 농가 산지에서 농고 나오시고 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지방대학교나 전문대 정도 나오시고 그 지역의 회사 도매상에 취업하셔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사실 이제 부를 때도 그 트럭 기사 있잖아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직을 서프라이 매니저잖아 라고 이렇게 이쁘게 불러주지도 않는, 정말 남들이 그렇게 많이 쳐주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젊으신 분인데 산지부터 도매상까지 젊은 나이부터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인맥이 너무 넓게 쌓이신 분인 거예요. 그냥 허투루 일하지 않으신 거죠. 농가를 가도 수급은 어떤지, 올해는 뭐가 흉작이고 뭐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많이 풍작인 농산물은 어디다가 그럼 보관을 해야 되는지, 보관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숨 쉬는 창고에다가 넣어야 농산물들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거든요. 이런 창고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도매상에 대한 인프라, 이분은 다니시면서 모든 분과 다 정보를 교류하고, 너무 사람이 싹싹하고 전화번호부에 인맥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도움을 받았어요. 마늘 같은 거 어디 저기 보관할 창고 없나? 전화하다 없으면 그분께 전화하면 그분이 어떻게든 연결해 주시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 도매상을 그만두신 거예요. 어디 갔냐고 여쭤보니까 정말 굴지의 대기업에 가 계시는 거예요. 어느 마트라고 하면 다 아는 그 마트에, 그 마트가 프레시 센터 이렇게 하면서 농산물을 직소싱해서 마트에 이제 한 코너를 만드는 시기였어요. 그때 그러면 직소싱을 할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하잖아요. 이분들도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어느 대기업 출신보다 이 사람이 키맨이다 추천을 받으셨대요. 어느 도매상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얼떨떨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대기업이 갑자기 나를 면접 보겠다고 스카웃을 제의해 너무 놀라셨대요. 그분이 그 대기업으로 구매팀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 가 계세요. 그 피보팅이라는 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인맥도 피보팅의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커리어 피보팅의 시작이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지금 A라는 직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A라는 직무 외에 다른 것에 호기심이 가면은 그거와 이제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늘 하는 일, 늘 있는 일들의 선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 선을 한번 넘어보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호기심이 더 발달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분야를 궁금해하고 관찰하는 게 호기심인데, 궁금하지 않으면 관찰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궁금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선을 넘어서 관찰을 하는 걸 훈련해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의 결과가 재밌다라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 집 맛있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호기심이 좀 강하신 분들은 선을 넘어서도 좀 상상해 보거든요. 이 식당은 객단가가 얼마네? 이 테이블에 보통 4명 앉네? 여기는 점심만 되네? 아니면 여기는 저녁까지 잘 되네? 테이블이 회전이 하루 10번은 돌아가겠네?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알바생을 몇 분 쓰시고 사장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이 식당이 매출이 얼마가 나오겠고 순이익이 저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시겠구나, 이런 걸
계산해 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는 너무 걱정돼요. 이 식당 곧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선을 넘어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조금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시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새로운 게 보이고 거기서 또 피보팅의 씨앗을 찾으실 수 있다. 근데 그 호기심 그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주어진 일만 하고 끝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그냥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한테 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 이직을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발전하고 싶어요. 저도 피보팅을 뭔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커리어는 서칭하는 게 아니라 디스커버링 하는 거다. 네 안에 이미 답이 있다. 그 답을 자꾸 디스커버링 할 생각으로 나를 자꾸 탐구를 해야지 밖에서 SK 하이닉스가 어느 직종이 돈을 많이 번대. 근데 나는 흥미랑 재능도 하나도 없으면서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면 그건 커리어 망하는 지름길이죠.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흥미가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가치를 주고 나도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 그 흥미, 재능, 가치관 세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내 천직이 될 수 있는 후보지인 거예요. 예, 그거를 잘 디스커버링 하셔야지 밖에서 남들이 잘한다고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흥미와 재미와 가치관은 뭐 예를 들어서 식품에 있는데 뭐 아주 그냥 비약적인 가정을 할게요. 그냥 SK 하이닉스 갑자기 나보고 오래 아니 뭐 기사 보니까 막 성과급만 3억 준대 막 이러니까 막 와 그러면 이게 연봉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럼 작가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연봉이나 그런 이제 돈을 쫓지 않고 디스커버링을 해가지고 흥미나 재미, 가치관을 쫓아갔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가서 내가 이제 퇴직할 때쯤 뒤돌아보면은 그 내가 그때 포기했던 물질적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인 문제죠. 일단은 SK 하이닉스에서 스카웃을 받을 정도로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재능이 없을까요? 네, 본인이 분명히 재능이 있으실 거고요. 본인이 재능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본인도 알아요. 자기 효용성을 느낀단 말이죠. 자기 효용성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너는 지금 즐거운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자꾸 신호를 주기 때문에 흥미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웃 받는 분들 흥미, 재능, 가치관 겹치는 부분에 분명히 그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거다. 네. 야, 있을 거다 하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왜냐면 사람은 합리화를 하잖아요, 이제 막. 본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할 정도인데 내가 재능이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객관적으로는 재능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 기회라면 가셔야죠. 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나의 시장 가격이 나의 시가가 3억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 5천 정도로 자기가 본인을 후려치기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이제 커리어가 좀 내가 꼬이거나 망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제일 잘 나갈 때,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이 멈춘 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성장할 만큼 한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없을 수 있다. 한번 잘 봐라. 그 신호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보통은 1년 전하고 지금의 오늘하고 1년 동안 새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약간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지금 나보다 더 성장한 선배가 없을 경우 내가 아직 저 선배한테 더 배울 게 있어. 이런 선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그거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럼 한계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때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 다른 반대로는 이제 업이 침몰하는 배일 때 그 배에 타고 있다고는 잘 못 느껴요. 특히 장기 근속자일 경우는 정말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업이 침몰하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AI의 등장으로 이 업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분분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업계도 사실은 굉장히 그 기술의 혁신으로 큰 요동에 쳤던 업계였습니다. 이제 카메라 업계가. 제가 다녔던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 회사였고 막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에 저는 그 회사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이 회사가 디지털 쪽으로 카메라 사업을 이끌면서 필름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흡수했죠. 그러면 그 전에 필름 카메라 회사에 있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되고 직을 잃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회사가 제 체감으로는 한 5년 정도 피크를 찍으면서 이제 잘 활용을 하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을 만나면서 스마트폰이 전문가용의 DSLR 시장은 절대 흡수하지 못했지만 일반 B2C 시장은 전부 흡수했습니다. 똑딱이 카메라는. 그래서 똑딱이 카메라만 없어진 게 아니라 MP3 플레이어, P2P 플레이어 이런 조그만한 가전들, 회사들이 많이 도산했고요. 지금 찾아볼 수도 없죠. 이렇게 기술의 혁신은 산업 자체를 없애기도 하거든요. 그 배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되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술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어쩌면 겁이 나서 아니면 어쩌면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 때문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침몰하는 배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이제 배울 선배도 없고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이제 최고 대우를 받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뭐 피보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깎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 깎이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피보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값이 최고치에 올라갔다고 하면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예 새롭게 시작한 업계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터들의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경력이 있으시고 리더급까지 올라가신 분들의 피버팅은 기존의 경력을 1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인터뷰한 어떤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우리 회사에 PT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젊으신 사장님이 영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치차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본인의 커리어 피보팅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존에 되게 유명한 4대 매체에 광고를 하는 광고회사 A이셨대요. 영업 담당이셨대요.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셨고 영업력이 뛰어나세요. 말씀도 너무 잘하신 뿐더러 사람이 호감이에요. 아, 저분 영업 잘하시겠다. 저도 딱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하고 되게 잘 나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업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신입도 좀 덜 뽑기 시작하고 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 어느새 본인이 가장 큰 어른처럼 돼 있다는 거죠. 경영진 빼고는 거의 제일 선배가 돼 있고 밑에 신입은 잘 안 뽑고 이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느끼신 거죠. 이게 뭔가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느끼셨고 나의 정점인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은 꽤 롱텀으로 커리어 피보팅 준비하셨고요. 면접도 여러 군데 보셔서 좋은 경력을 쳐주시는 연봉도 잘 주시는 쪽으로 골라서 가신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하시는 회사로 이분이 주말에 디지털 마케팅을 조금 배우셨대요. 원래 광고 영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력에다가 디지털 쪽 조금 공부하셔서 붙이셔가지고 면접을 보러 다니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포지션으로 잘 가셨고 거기서도 영업력을 10분 발휘하셔서 잘 영업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지금은 이제 본인의 회사를 하시는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피보팅을 하시는 게 경력직한테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팅을 할 때도 역시 내 가치를 알고 내 몸값을 쳐주는 곳으로 가야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이걸 내 스스로 깎을 필요는 없다.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이직은 좀 짧게 보시는 시각이실 텐데 피보팅은 제가 인생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긴 호흡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직만을 위해서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커리어 플랜을 방향성을 아예 전략으로 세우신 거죠. 이쪽 방향으로 길게 가자. 그래서 롱텀으로 준비하셨고 롱텀으로 이직 활동하셨고 또 가셔서도 또 한 번의 피보팅을 하신 거죠.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업의 임원으로서 계셨었고 대표로도 있으셨으니까 이제 직원들을 많이 보실 거잖아요. 직원들 수없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성장하는 직원들이 있고 성장을 잘 못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이 성장하는 직원들 특징은 좀 있을까요? 정말 잘 성장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새로운 거를 잘 배우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것 안에를 보면 호기심과 모방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금방 따라서 배우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꾸 관찰해서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걸 잘 배우고 잘 적응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금방금방 성장하고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한 끗 차이는 상향심이라는 단어 한국에선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일본계 기업에서 저는 배웠나 봐요. 저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보다 나은 버전의 나를 꿈꾸는 것이 상향심입니다. 높은 자리를 올려가겠다는 그런 권력욕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회사에 왔으면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남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정말 안 될까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사람이 상향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향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성장을 하죠. 그러면은 대표님의 이제 입장에 봤을 때 직원들이 그 성장의 욕구가 강하고 성장을 하는 직원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호기심이 있네? 이 친구가 상향심이 있네? 이런 게 느껴지세요? 회의만 해봐도 조금 아는데요. 질문부터가 좀 다르다고 할까? 일반적으로는 일단 질문을 안 하고요. 다른 직원들은. 회의에 들어오면 그 말하는 포션의 90%를 제가 얘기를 하니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데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의 짧은 식견이 그대로 의사결정이 될까봐 전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말씀들을 잘 안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은 조금 얄밉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나댐이 있습니다. 좀 나대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회의가 끝났는데 회의 끝나고도 의문이 남잖아요. 그러면 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하고 끝까지 남아서 한 가지를 더 여쭙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성향들을 보면 저 사람 상향심 있고 호기심 있구나. 조금 다른 직원들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요즘에 이제 MZ들이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나는 200만 원 월급 받고 있으니까 200만 원어치만 해야지 220만 원어치면 내가 20만 원씩 손해보네 이런 게 좀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사실 합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내가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씩 일할 텐데 너가 뭐 내 가치를 모르고 200만 원 주니까 나도 200만 원쯤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내가 한치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는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경영자가 대표님이 그거 모를 것 같죠. 근데 다 보이거든요. 저 친구는 회사에 일도 손해보기 싫구나. 그런 친구들이 보이고요. 그 친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본인이 난 월급만큼만 일해 라고 말하잖아요. 경영자가 보기엔 월급값 값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보통은 본인이 이제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이 정도만 일해주면 나는 월급값은 하는 거야. 내가 출근해 주잖아. 내가 이렇게 자리 지켜주는 것도 급여야. 누구 맘대로. 본인이 그렇게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옆 사람들한테 가고 위에서 커버해주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를 모르고 본인은 자꾸 월급만큼만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월급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책에서 얘기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디자인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거기에 3명의 디자인팀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AI로 요새는 디자인의 초안을 많이 잡기 때문에 3명까지 필요가 없어지니까 회사가 1명만 남기고 디자이너들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때 살아남은 1명은 이제 제가 직접 아는 후배였고 그 친구는 AI가 이렇게까지 발달하기 전부터도 계속 디자인 공부를 하고 다니고 주말에 공부도 더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툴 같은 걸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보고 하다 보니 AI가 아주 초기일 때부터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무 효율이 너무 높을 거 아니에요. 다른 3명의 디자이너들을 확인해 봤더니 같은 업무 시간에 이 친구가 3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남기겠어요? 이 친구를 남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살아남은 사람인데 나머지 2분 중에 1명이 이 살아남은 친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료였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까운 동료에게 아주 초반부터 회사가 위기이지 않았을 때부터 나 이 툴 써서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 정말 빨라져. 얘 되게 똑똑해. 얘가 초안 잡아주면 네가 조금만 리터치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려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배우는 것까지는 그래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툴을 내가 사야 돼? 그래 월에 3만 원밖에 안 해. 3만 원? 그거 회사가 사줘야 되는 걸 내가 내 돈으로 사라고? 그럼 내가 손해잖아. 나는 회사에는 1원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정확하게. 그 친구가 구조조정이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태도가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진짜 직장인이면 다 선망하는 이제 임원과 대표의 자리까지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인의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납도 사업에 대한 저의 태도라던가,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까지 만들어주는 고마운 학원인데, 나에게 돈까지 주면서 가르쳐주는 너무나 고마운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주인 마인드로 내 사업이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은 내가 CEO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그게 참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디스커버링 해보셔야 돼요. 네, 창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뭐 평생 직장이 길어지고 하더라도 나는 어딘가에 고용돼서 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주인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창업할 수 있는 씨앗이 본인 안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마인드를 잡으시면 주인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항상 저는 지금도 창업거리를 찾거든요. 아마 저거 내가 창업해보면 어떨까? 저는 어느 가게를 가도 이거 창업하면 어떨까? 이거 ROI가 나오나? 이런 걸 항상 따지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이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죠. 항상 뭔가를 챙겨서 자기 걸 차려서 나가려고 하는 인재가 직장이 생각하는 그런 로열티 있는 직원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면에서는, 태도 면에서는 그런 직원들이 직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주인의식은 제가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업을 할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대표의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우리가 기업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 교육으로서 주인의식을 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그냥 한 기업에서 20년, 30년을 몸을 담았어. 그럼 그 시간이 또 주인의식을 가져다 주는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 작가님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일처럼 막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막대한 비용을 쓰고 계실까 생각하지만 그럼 막 교육과 주입과 이런 걸 통해서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인의식을 어느 정도는 심어줄 수 있죠.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고, 왜냐면 만족도를 주고 회사가 충분히 본인들 대우한다고 느끼면 주인의식 로열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회사와 내가 동일시 되면서 뭐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회사의 로열티를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저는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에서, 그래서 자꾸 디스커버링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향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면접도 정말 많이 받고, 면접 본 사람만 1000명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커리어 상담이라고 별도로 상담한 친구들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도 면담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 제가 임원, 팀장 이상 달고 직원들을 면담한 케이스만 해도 뭐 300건, 500건이 넘으니까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 친구는 B2C형 인재구나. 이 친구는 B2B 또는 공무원형 인재구나. 이게 사람의 기본 성향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경쟁이 심한 B2C 기업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는 되게 안정적이고 인프라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재미있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 가치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못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꾸 본인을 탐색하고 본인을 진단할 수 있는 외부 툴들도 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버크만 조사라던가 갤럽 강점 조사라던가, MBTI도 유료 버전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본인을 자꾸 깨우치고 본인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해서 내 안에 진실을 좀 찾아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본인은. 네, 그게 너무 이제 저는 답답한 거죠. 제가 인터뷰했었던 어떤 한 분이, 지금 딱 떠오르시는 분 두 분인데, 한 분은 굉장히 좋은 전복으로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담배 회사였어요. 근데 이분의 가치관이 세상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안하고 싶은 그 가치관이 있다 보니 회사를 옮겨서 좋은 연봉으로 그 담배 회사를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는 이직하시라고 했어요. 네, 건강한 회사로 옮기시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시는 분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디자이너 하셨던 분이신데,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명품 업계 가셨겠죠. 근데 그분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인형 옷도 자기가 만들어서 막 입히고 그랬대요.
그럼 너무 기뻤대요. 내가 만든 옷을 누군가가 예쁘게 입는 것을 보는 게 즐거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럭셔리 업계를 갔는데 잘 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너무 비싼 옷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조금 모티베이션이 자꾸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중저가 브랜드로 옮기시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하고 다니세요. 이제는 지하철에도 본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본대요. 그리고 길에서도 하루에 한 서너 명은 본대요. 그게 너무 본인한테는 모티베이션이 된대요. 그래서 본인을 좀 아셔야 돼요. 본인의 가치관하고 절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로열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단 미치는 영향이 크긴 큰가 보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뭐 인적성 검사를 보게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는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교육을 하는 거고요. 사실 교육은 타고난 것이 우리 회사랑 맞지 않은 면이 좀 일부 있더라도 그걸 교육으로 좀 교화시켜 보자라는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교육으로 일부는 가능하겠죠. 근데 선천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은 바꾸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참으면서 다니는 걸 저는 뭐 최대한 20년 정도까지는 참으면서 다닐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평생 직업의 개념이 이제 피부팅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셔야 될 직업이 50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누구나 피부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요즘은 이제 SNS 보면은 이제 애초에 시작점이 뭐 아까 계속 뭐 SK 하이닉스, 삼성 얘기했지만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면은 진짜 뭐 연봉 3천 진짜 받을까 말까 한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억을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뭐 또 2030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학벌처럼 나의 이제 등급을 매기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다닐 바에는 난 취업 안 할래. 그리고 이제 더 취업 준비, 뭐 토익 공부하고 뭐 스펙 쌓고 해가지고 대기업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취업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게 애초에 커리어를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인생은 기니까 몇 년 좀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대기업을 들어가서 시작한 게 이 두 가지 어떻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 네, 어떻게든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찮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시거나 공백기가 길어지시면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제가 면접 때 물어보시면 대답을 나를 찾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답의 포인트를 참 못 잡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니, 사적으로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의 면접에 가셔서는 그 공백기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그 공백기가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알바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수의 셰프이신 안상재 셰프님도 예전에 셰프가 꿈이 아니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씨앗을 심어준 그 경험이 사실은 부모님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알바했던 경험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나중에 셰프가 됐을 때 그때 했었던 경험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경험이 될 수 있고 지금 작게 시작하는 것들이 나중에 크게 됐을 때 다 연결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아까 산지 배송 기사님 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떠오르시는 분이 이분도 제가 직접 뵌 분이에요. 이제 식품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을 뵀는데 대기업 식품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최소 석사거나 다 박사시고 학력이 정말 높으세요. 근데 그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학력이고 지방 출신이시고 이런 분이 대기업 연구원으로 가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방의 농업 관련 이제 학교를 나오시고 식품회사의 공장에 생산관리자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생산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공정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연구원들이 체크해주고 레시피 잡아주고 이런 걸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분도 사실은 씨앗이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뭘
저게 무슨 말이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되다 보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학점운영제 이런 걸로 식품공학을 따셨대요. 목적을 아예 대기업의 연구소로 두지 않고 본인의 호기심의 베이스를 두고 이분은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공장에서 생산 관리자였던 이분이 거기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나중에는 대기업에서 이 아웃소싱을 하는 대기업의 연구원이 오면 그 연구원을 대응하는 연구원이 된 거예요. 그 작은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연구원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조금 찾아보다 보니 이쪽에서 QC 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하는 이거는 이분의 현장직에서의 경력이 또 플러스가 되는 직군인 거예요. 일반 사무실에 앉아서 레시피를 만드시는 그 연구원하고 다르게 QC 연구원은 실제 공장에 가서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현장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기의 경력을 식분 활용하셔서 이분이 어플라이 하셔서 면접을 봤는데 그 대기업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경력의 연구원이 없거든요.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지. 그래서 뽑히신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좋은 모방과 나쁜 모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모방력이 새로운 걸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거를 잘하는 사람 거를 잘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방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모방은 그 잘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까지 전염받는 것 그게 좋은 모방이고요. 나쁜 모방은 모방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그게 나쁜 모방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모방을 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잘하는 사람 걸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못하는 사람 그냥 가까이 있다고 못하는 사람 걸 따라하시면 본인도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롤모델을 잘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는 한 명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잘하는 사람을 최소 두세 명 거를 좀 융합하셔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보시면 그게 또 창의성까지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스킬이 붙었어요. 따라하다 보면 이제 나도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본인의 시각을 넣어 보셔라. 그렇게 3단계 정도를 하시면 그건 좋은 모방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정반대의 케이스는 이제 나쁜 모방에 해당되겠죠. 그럼 모방을 이제 직접 해보셨을 때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모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선배님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언니를. 그래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언니의 그 일하는 스타일까지 다 따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방이 얼마나 잘 쉽게 배우는 방법인지를 좀 어려서부터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서예를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쓰신 아름다운 글자 위에 화선지를 대고 화선지는 얇으니까 이제 그러면 글자가 다 비치잖아요. 그걸 베껴 쓰는 걸 저는 연습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금방 늘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남의 걸 베꼈다는 게. 그걸 베껴 쓴 거를 보고 너무 잘 썼으니까 막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쩜 이렇게 잘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는 베껴 썼는데 이 말을 하면 혼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베껴 쓰다가 걸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녀석 이거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렇게 가르쳐. 이게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죄책감이 없어지고 이게 베끼는 게 창피한 게 아니구나. 이게 빨리 배우는 방법이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터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커서도 그거를 늘 적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모방력을 키워라. 모방학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너무 잘하는 저분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못 따라하겠어요. 저분 너무 훌륭해요. 저까짓 게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가르쳐주는 방법이 그 사람의 업무가 뭐 1에서 100까지 있다고 하면 그거를 2로 보지 마세요. 100으로 쪼개세요. 그래서 작은 1만, 오늘은 1만 따라한다. 그러면 1은 따라할 수 있어요. 내일은 그 다음에 1만 따라한다.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에 1만 따라한다. 이렇게 정말 작은 한 포인트만 잡아서 오늘 작은 실천을 하나 하시면 어느 날엔가는 1에서 뭐 100까지까지는 아니어도 한 65 정도까지는 따라한다던가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직장인분들이 이제 커리어 피보팅을 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더 개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MBA를 갈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뭐 다른 이제 뭐 경제대학원이나 뭐 기타 등등의 자기 업종과 관련된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좀 뭐 저는 직장생활 해보진 않았지만 사실 뭐 MBA 가서 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듣고 하면은 뭐 친목 쌓으러 간다, 뭐 인맥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체 직장인들에게 그 MBA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MBA를? 저도 그 의미를 잘 모른 채로 MBA를 간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재교육의 시간으로 그때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목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특히 MBA나 소위 인맥을 쌓으러 간다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배우는 것보다는 인맥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향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MBA를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거기 특히 회사에서 억지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 과정보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MBA를 오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가잖아요. 그 나이에 학비 꽤 비싸거든요. 전체 다 하면 한 4-5천만 원 들걸요. 그 돈을 본인이 투자하면서 거기를 오는 사람은 상향심이 얼마나 높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다? 배울 게 없을까요? 이게 본인이 커리어 피보팅 정신에도 이 인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 설계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5명, 10명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냐가 나의 성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통 안 될 거야, 안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안 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상향심이 낮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변이 그런 사람들로만 쌓여 있으면 제 아무리 내가 상향심이 높아도 내가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주변에 많이 도전하시고 상향심 높고 실제로 도전해서 또 성공도 해보셨던 그런 분들로 롤모델 뭐 한두 분 아니면 나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태도가 좋은 친구들 이런 성향이 좀 맞는 친구들로 주변을 갖춰 놓으시면 나도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분들도 나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인맥 설계에 서로 상향심 있는 사람끼리 인맥을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환경 설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수천만 원이라는 비용과 또 안 그래도 바쁜데 그 시간을 들이는 게 아깝지 않은가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죠. 목표를 지금 정도 직장에서 그래도 한 부장 정도까지는 가야지 한 50대 정도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게 내 목표라고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정말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나 한 70살까지는 일하고 싶어. 회사에서 정년이 뭐 50대 후반 59세라서 나가야 되면 그때 이후에는 또 내 사업을 하고 싶어. 나는 뭔가 솔로프리너로 내 거를 뭔가를 하고 싶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한테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가님의 그 직장 생활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AI. 이 두 사건이 아마 그 작가님의 그 직장 환경이나 일을 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사에서 느끼시는 AI의 존재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해요. 네. A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굉장히 더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그룹사는 B2B 인프라 사업을 하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요. 제가 타업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제 전전 직장의 동료들 만나면 거기서 느끼는 임팩트는 훨씬 큽니다. 일단은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직종이 안전할까? 이런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벌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신입을 안 뽑기 시작한 회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신입들이 젊은 친구들이 AI 툴을 너무 잘 만지니까 그 친구들이 AI의 수혜자이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경력과 연륜이 있어서 AI한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관리자급들이 살아남고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뭐 리서치해서 페이퍼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단순 사무 보조 일을 할 수 있었던 주니어들, 그 주니어들이 직장의 기회를 좀 잃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고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도 저는 팀장급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 몇 년째 지금 신입을 안 뽑아요, 저희 회사. 이러다가 제가 막내가 되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관리자였던 개발자셨는데 그분도 내가 얘기를 했어, 회사에.
신입 안 뽑아도 된다고. 내가 AI 쓰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빨라. 걔네들이 어린애들 가르치는데 더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개발자 팀장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계신 직장에서는 지금 뭐 사실 20대들은 제가 보면은 진짜로 네이버를 안 쓰더라고요. 진짜 챗GPT에 검색을 저는 그래서 딱 제가 이제 그 MZ 중에서 이제 M에 속하는 세대인데 저만 해도 네이버가 사실 친숙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Z세대들 보면은 진짜 챗GPT로 검색을 다 하지 네이버라는 걸 진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나랑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50대, 40대 중반 이상의 그런 분들 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물론 업계에 대해서 경험도 풍부하고 자신만의 뭔가 통찰력이나 그런 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AI 거기 붙으면은 엄청난 진짜 신입을 안 뽑을 줄 시너지가 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AI에 대한 거부감도 또 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런 것들은? 지금 계신 직장에서는 진짜 그 뭐 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야, 역시 AI였으면 일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도 궁금하고 아니면 일을 하라고 했더니 AI가 써는 걸 그대로 갖고 왔어? 뭐 이런 분위기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좋은 기업에서 매니저, 리더 정도까지 올라가신 부장님들은 그래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외부에서 AI 하니까 본인들도 궁금해서라도 하나씩 써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이 하도 AI를 써서 리포트를 올리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되니 본인도 써보시면서 그 감각을 키우시는 것 같고요. 실무자들은 이미 엑셀보다 편하게 AI를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뽑아오는 정보의 질도 예전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걸 정리해 오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깊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보는 눈까지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주니어들은 뭐 거짓말까지 그대로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좀 살아남을 직종, 직무, 아, 이거는 곧 사라질 것 같아. 혹은 아, 이거는 AI 시대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직무도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커리어에 관련된 책을 썼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에 답을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제 생각에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이제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피지컬 AI가 노동을 이제 대체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단계대로 갈 텐데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현장 근로자들, 예, 현장의 엔지니어들, 공학을 하신 분들은 몸값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사라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전기공, 배관공 이런 얘기 우리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다른 CEO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장 엔지니어들은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일하는 복합적인 감성 케어가 필요한 서비스. 그쪽은 AI가 아무리 피지컬로 해준다고 해도 아마 살아남을 직종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5성 호텔의 호텔리어. 5성 호텔의 고객이 로봇에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네, 사람한테 자기만의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베이비 케어나 실버 케어도 마찬가지고 그 베이비 케어나 실버 케어를 맡기는 보호자가 로봇이 아무리 올라온다고 해도 글쎄요, 최소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책임의 문제, 윤리 문제가 그때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 사람이 케어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쪽 부분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일반 사무직종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사무직은 결국 CEO하고 AI만 남을 거야. 왜냐하면 AI가 다 시장 조사하고 의사결정하게 데이터를 딱 올리면 CEO는 결정만 하면 돼. 근데 CEO는 안 사라져요. 그랬더니 CEO는 있어야 돼. 왜냐면 책임져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극단적인 케이스일 거고 결국은 AI를 활용하고 또 사람을 연결해서 같이 이 소통을 연결해야 되는 직종, 흔히 말해서 매니저.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죠. 예, 그런 분들 관리자급에 있으시면서 뭐 AI를 활용하게 독려하면서도 인간도 케어하면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 프로젝트 매니저급 정도의 관리자급들은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CEO가 혼자 다 합니까? CEO가 혼자 다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책임도 져주고 중간중간 의사결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도 중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갈등의 중재라는 것 때문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갈등의 중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니저라는 이름이 붙으신 많은 관리자님들은 그 직종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없어질 직업을 이렇게 들으면 저는 후배들한테 꼭 이거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AI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샘 알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CEO들은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그런지 AI가 인류에게 너무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노동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풍요롭게 사실 겁니다. 노동은 원하는 사람들이 취미를 선택하듯이 그냥 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월가에서 나온 최근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노동시장은 축소될 거라는 거죠.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근로자 수도 줄어드니까 그게 아마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장은 줄어들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하면 저는 후배들한테 수입의 구조를 세 가지로 크게 봐라. 그래서 근로소득, 내가 노동해서 버는 근로소득, 하나는 투자소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노후에 받을 예정이지만 기본소득이나 기초소득 같은 나라에서 후생적 복지를 주시는 소득. 이 부분은 좀 이제 나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에 굉장히 일부분은 투자를 하셔서 항상적인 수입이 나오는 투자 수익을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디스토피아든 나중에 선택해서 일을 할지 아닐지일 때 항상적인 수입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를 만들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투자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 막 제가 회의실 들어가면요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는 지금 현직에 포커스를 해라. 20%는 미래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에 있는 동안에는 현직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고 투자도 가능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 있잖아요. ETF 같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ETF들에 꾸준한 투자를 해서 복리의 효과를 얻어서 20년 후, 30년 후에 거기서 되게 안정적인 월 생계 비용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은 시간 이제 뭐 작가님을 인터뷰했지만 이제 굉장히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분에게 꼭 찾아오는 게 전 번아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어쨌거나 번아웃을 겪는 게 현실이고 작가님께서 이제 2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번아웃의 위기가 뭐 한두 번쯤 왔을 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한 것인지 모두 뭐 20년 이상 살았으면 모두들 아실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고 의지가 소진된 그런 상황을 모두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의지가 이렇게 금방 지치는 금방 소모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지를 받쳐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루틴이 될 수도 있고 뭐 환경 설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 설계 중에 인맥 환경 설계도 그 번아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커리어라는 긴 여정, 거의 인생과 동반자로 커리어를 가져가시게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라면 커리어도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번아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본인의 커리어 패스, 방향성에 대해서 롱텀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롱텀의 시각이 있으면 중간에 조금 지칠 때 나는 어차피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지치는 시기야. 내가 지금 여기 정도 있구나. 그럼 조금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숏텀일 경우에는 그 번아웃까지도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커리어의 본인의 방향성을 좀 긴 호흡으로 잘 계획하셔서 방향성을 잡으셔서 지금 중간에 오는 번아웃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그것도 인식하시고 이왕 쉬신다면 좀 잘 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제가 번아웃을 이겨냈던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하면 저는 목표를 적어놓는 목표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적어놓고 시각화하라는 얘기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일기, 감사한 것들을 적고 또 저는 종교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기도를 드리면 그것도 조금 마음의 정화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들이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만의 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만 노트라는 걸 적어요. 불만 노트. 네. 쉽게 말하면 저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직담화를 적어 놓는 겁니다. 저를 모욕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제가 겪었던 힘들고 억울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 강한 에너지를 내가 담고 있으면 저를 해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뽑아서 외장하드에다가 저장하듯이 거기다가 적어 놔요.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고 적으면서도 많이 흥분은 가라앉습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도 적기도 하고요. 두 번째 목적이 더 킥인데 저는 이제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그 불만 노트들을 한번 쭉 읽거든요. 그러면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대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리마인드 되면서 그때 이걸 적으면서 제가 분해서 적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사람한테 복수하겠다. 근데 복수가 그렇게 나쁜 복수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통쾌한 복수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수를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수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상상을 그때 막 했단 말이죠. 그게 다시 떠올라요. 그 감정이, 모티베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번아웃을 이겨내는데 사실 이것만큼 좋았던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 지금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를 딱 읽고서 진짜 이직을 생각하거나 진짜 뭔가 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가진 친구에게 진짜 선물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제가 직장생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었고 정말 너무 좋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워크북이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는 책이 훨씬 두꺼울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셀프 워크북이라고 해서 본인이 본인을 좀 근데 말로만 어떻게 진단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총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을 찾아가는 재능 씨앗을 찾고 커리어 자산을 찾아가고 본인의 천직을 찾아가는 가이드, 그다음에 지금이 피보팅 타이밍인지 체크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마지막에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꿀팁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셀프 워크북이 있는데 원래는 부록으로 책의 뒤편에 넣으려고 했다가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따로 빼놨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책이 출간되고 제가 무료 워크북으로 제작을 해서 저의 SNS CEO 스텔라라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세오 스텔라라는 이름으로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안 읽으셔도 사실은 그 워크북만 다운받으셔도 제가 얘기하는 피보팅이 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과 적어서 보는 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적어서 보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은 왜곡될 수 있지만 기록은 정말 정확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잡는 그런 여정을 꼭 기록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성장일기를 구독하시는 분들 정도라면 상향심이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일을 생계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롱텀으로 커리어의 계획을 좀 세우시고 멀리 보시고 커리어를 피보팅하는 과정까지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하시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의 저자 이현승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